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저녁입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2시간 알차게 꾸몄으니까요. 저희 통해서 해외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미국의 연준 고위 관계자들의 연설이 잇따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연설 내용에 따라서 연준의 연초 분위기를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지수 여러 지표들이 이번 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지표들도 저희가 발빠르게 생생하게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채팅방을 통해서는요. 마스터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질문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채팅방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 투자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깥에서는 지금 비와 눈이 섞여서 와서 좀 상당히 날씨가 다시 추워졌는데요. 오가는 길 좀 위험하지 않도록 조심히 다니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시각 바깥은 좀 쌀쌀하지만 해외 선물 분위기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열정적인 텐데요.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저녁 정말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분입니다. 김호균 해설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인사해야 되나요? 예. 오랜만에 한 3주 만에 찾아뵌 것 같습니다. 최강의 해외 선물 방송, 해외 선물의 신세계 해설위원 김호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연말과 그리고 연초 인사를 좀 뒤늦게 한 것 같은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은 활약 기대합니다. 뭐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월요일마다 연휴였습니다. 맞아요. 크리스마스 연휴, 신년 연휴 그래가지고 또 월요일날 찾아뵙지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 저녁 꽉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김경희 PD 함께합니다. 김경희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이제 정말 1월이 왔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조금씩 연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책을 발표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떤 의견들 나오고 있는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초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연준 의원들의 다양한 발언들 김경윤 PD 통해서 저희가 생생하게 중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요, 오늘 월요일 저녁 한 주간의 시작이죠.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짜드릴 마스터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화면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LG 시스템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인사 말씀 저번에 들어볼까요? 딱 100회 특집을 혼자서 다 진행을 다 드리고 나서 이제 2주 동안에 좀 휴식 기간을 가졌는데 이제 연말이고 또 연초여가지고 좀 여기저기 다녀왔어요. 다녀오고 나서 이제 해외 선물 본격적으로 저는 이번 주부터가 스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장을 여는 그 방송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지난 100회 특집 때 홀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2시간 동안 알차게 찾아뵀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새해 맞이해서 2018년도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꼼꼼하게 짜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출연진 분들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현재 시각 11시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장 시세 살펴보시죠. 자, 먼저 S&P와 나스닥 먼저 지수에 대해서 방향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지금 약보합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2739.75포인트로 0.10%가 빠진 약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볼까요? 나스닥도 역시나 보합권에서 약보합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600.25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유로FX 오늘 일봉으로 보자면은 많이 밀렸습니다. 0.48%까지 빠지면서 현재 구간 1.2 가격대는 지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1.2019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요, 1320달러 돌파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가격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0.09%의 강보합으로 1321.5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은 61달러 지지가 좀 세네요. 현재 구간 0.18% 상승세로 61.70달러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현재 시세 해외 선물 전략 좀 시세를 다시 한번 살펴드렸고요. 자, 그리고 국내 최초로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알려드리는 시세입니다.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도 시세 확인하시죠. 자, 지난주에 16,000달러 회복을 한 경우까지 좀 봤습니다. 하지만 다시 11%가 빠지면서 현재 구간 14,72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5,000달러도 깨진 상황이네요. 네, 급등락이 좀 빠릅니다. 오늘은 11% 넘게 빠지면서 14,000달러대 기록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도 살펴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외신들은 어떤 뉴스 다루고 있을까요? 김경윤 PD 먼저 정리해볼까요? 네, 먼저 지금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 보도입니다. 미국 임금 상승세가 가속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연준이 예정되어 있던 3회 이상의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분석적인 의견이 올라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미증시에 대한 전망입니다. 하락 후에 반등할 전망이다라며 S&P 지수가 연말에 3,000까지 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럽 쪽 소식입니다. 라보뱅크에서 유로화가 앞으로 3개월간 1.20달러 선에서 유지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유로존의 12월 경기 체감 지수입니다. 116으로 17년 내 최고치에서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는 독일의 11월 제조업 수주입니다. 전월 대비 0.4% 하락했고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가 전망입니다. 코메르츠방크에서 유가가 향후 몇 달간 최소 10에서 15%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2년 전에 유가가 급락했던 시기를 예견했던 한 전문가가 유가가 3월에 50달러대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임금의 상승세로 인해서 시장에 대해서 분석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연초다 보니까 전망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에 대해서 향후 몇 달간 최소 10%, 15%의 조정에 대한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60달러 이후 61달러까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에 대해서 좀 열어두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점 현재 구간 외신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현재 속보와 외신들의 뉴스도 알아봤고요. 오늘의 출연진 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쪽에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부진한 고용 지표에도 올해 증시 기대감으로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 보합권에서 조금 가격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739.5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팩스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유지 예상에 하락을 하면서 현재 구간 1.2 가격대는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좀 빠르게 하방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49%까지 빠진 가격대죠. 1.20190달러 거래되고 있네요.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올입니다. 고점 부근에서 차익 매물이 증가하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슈입니다. 자, 현재 구간 어제도 음봉 나왔고요. 그 전 거래일도 음봉이 나왔는데요. 현재 구간도 61달러 중반대는 지지가 되고 있지만 하락으로 상승 또는 전환이 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합권에서 가격대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이 또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요, 골드입니다.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과 달러 인덱스의 반등에 소폭 하락했다라는 이슈입니다. 자, 지금도 지금 가격대 1,320달러가 방금 전에 좀 깨졌는데요. 1,319.6달러로 0.05%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간을 맞아서 다양한 이슈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주요 가격대 이탈 또는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후의 전략에 대해서 참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죠. S&P 500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계속해서 랠리가 이어가면서 정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요.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은 상승세를 조금 멈추고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아직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구간은 2,739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자, 앞을 보고 팻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화면 보시면은, 김호균 해설위원님과 저, 그리고 김경인 PD 다운이고요. 마스터님 업 들어주셨는데요. 역시 마스터님 홀로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경인 PD, 오늘, 오랜만에 다운인 것도 같은데요, 지수 네. 아닌가요? 네. 네, 지금, 오늘자 지금 약간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장만 해도 지금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가 마감이 됐었거든요. 네네.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에 지금 다우가 200포인트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 또 다우와 나스닥은, 약 10년 만에 가장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 그러니까 연초에 가장, 수치로는 가장 좋은 수치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랠리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오후에 소비자 신뢰지수를 비롯한 지금 또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 기업들이 또 몇몇 있고요. 또 아틀란타 연은 총재, 샘프란과 보스톤 연은 총재 연설도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잠깐 또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좀 연은 총재들의 연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한 해에 어떤 연준의 정책 방향을 좀 가늠하기에 좀 좋은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연설이 아마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안에는 전달을 못 해드리겠지만 이게 전달이 되는 대로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좀 종목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좀 눈에 띄고요. 지금 일례로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다라는 소식이고, 거기에 지금, 한 노동 인구, 그 회사에 속해 있는 그 고용인을 한 250명 정도 감원을 할 예정이다라는 이 리포트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마켓에서는 지금 캐터필러가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상향한 이후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업그레이드한 이유는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건설 경기 호황기가 2018년 내내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아마존인데요. 크레딧 스위스의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좀 대폭 상향을 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 웰스파고와 같은 은행주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이 좀 좋지 못하게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첫 주에 굉장히 좀 좋았고 이렇게 좀 화이팅하는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게 오늘은 조금 차분하고 쉬어가는 분위기가 장
시장 전반에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숨가쁘게 이어져 온 랠리에 대해서 오늘 월요일장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 아닐까라는 그런 외신 쪽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또 오랜만에 나오신 김호균 해설위원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요. 팀 시르파에서 S&P의 지수와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맡고 계시죠? 네,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이제 새해 첫날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장 분석을 드리기 앞서 올해 한 해에 대한 이제 지수의 흐름을 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S&P, 나스닥 다우할 것 없이 새해 시작하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를 보자면, 일단은 어떤 이슈는 없었어요. 사실 이슈는 없고, 세제 개편안이 이제 통과되고 나서 그런 이런 기대감이랄까, 이제 한 GDP가 0.3% 정도 상승 효과가 있다고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데, 이 연말에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북을 이제 닫고 이제 뭐 휴가를 떠나고 이제 관리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새해가 들어가면 이제 뭐에 대해서 들어가냐면 새해 전망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새해 전망 자체가 미국 지수, 2017년과 비슷한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새해에 일단 세제 개편안의 효과, 그리고 이어지는 인프라 투자안,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에, 좋게, 해석이 되면서, 일단은 올해 전망이 좋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연초 자체에 1호 효과 플러스해서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하락하는 요인보다 상승 요인이 많은데, 일단 오늘 제가, 다운을 들었던 이유는, 악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기술적 부담이죠. 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왔던 자체가 시장이 부담이 되는 거고,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없고, 어느 한, 타이밍적으로 이걸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봤을 때 저는 좀 유의미하게 약간의 어떤 조정, 그러니까, 상승 추세상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제가 S&P 차트의 일목균형표를 이제, 보조지표로 설정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상승하면서 조금씩 내려오다 상승하다 했지만, 보시게 되면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그 위에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일단 현재 캔들 자체가 이 구름대까지 내려오게 됐고요. 그리고 후행 스팬도 캔들에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승 모멘트 어느 정도 힘이 좀 달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 가능합니다. 후행 스팬이 꺾인 상황에서 구름대까지 무너지면서 조정이 조금 오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구름대도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은 중요한 거는 상방 저항 라인을 만들어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전고점 부근에 손절을 잡아놓고, 매도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아니면 손절하고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 손절폭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오늘 매매 포인트는 한 4대1 정도의 손익비 기준으로 해서 매도 포인트가 가능한 구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밀렸지만 11시 반에 본장이 시작되고 나서 약간 요동칠 때 매도 포인트를 잡게 되시면 한 3대1에서 4대1 정도의 손익비의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하시고 오늘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워낙 또 자세하게 보시기 때문에 이 전의 흐름과 현재 구간에서의 좀 세밀한 분석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술적인 부담감이 느껴지고 있는 지수의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고요. 매도적인 관점에 대해서 그리고 개장 이후 지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나 오늘 오랜만에 지수에 대해서 매도 의견 다운을 들었는데요. 저도 역시나 현재 구간에서 초반에는 좀 상승해서 유지가 됐습니다만 이내 좀 하방 쪽으로 열려 있는 상황이죠. 저는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증시 개장 이후에 가격대를 좀 봐야 되겠지만 위아래 진폭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현재 구간에서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고점에서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다운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스터님은 오늘 저희 색과는 좀 다르게 업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작년에도 S&P 지수에 대해서도 좋은 전략으로 수익 많이 내주셨잖아요, 마스터님. 네. 사실 제가 좀 이제 거의 2주 정도 만에 나왔는데, 맞아요. 2주 정도 만에 나온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차트 연동 좀 해주세요. 네. 보시면은 제가 2주 전에 화요일에 나왔죠. 화요일에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거 그어드린 선 그대로입니다. 예, 그때 녹방을 한번 보세요. 예, 2697.75에다 선 그어드리고 아래쪽에서 매수 포인트는 2675.00에서 가셔라 라고 이렇게 딱 두 선을 그어드리고 갔었어요. 네. 예, 그어드리고 가고 2주의 시간이 흘러서 2주의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되셨냐. 예, 연말에 이제 29일에서 30일을 넘어가는 데에 97.75를 맞고 그대로 급락을 보였습니다. 예, 그대로 강반락을 보인 다음에 75를 터치를 해줬어요. 매수 체결을 시켰죠. 예, 시키고 나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됐죠? 30일 날에 1월 2일입니다. 예, 1월 2일 날에 저점을 또 한 번 더 여기서 지지를 받고 나서 그대로 강상방으로 튀어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때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기관들이 일단 전부 다 연말까지 매도적 관점을 보겠다라고 계속해서 공시에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럼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가셔야 되죠? 기관들 흐름 그대로 똑같이 연말까지 매도 베팅을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연초가 되셔서 2675에 도달하셨을 때 그때 가서 주워 담기식으로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그 관점 그대로 이제 1월 2일부터 터닝이 딱 정확하게 나와준 거죠. 연말 기준으로 모든 물량을 청산해서 터치 들어가고 연말 딱 끝날 때 시점에 2675 터치를 들어갔습니다. 그죠? 예. 딱 불꽃 터질 때 2675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딱 연초가 돼서 1월 1일 장이 스타트 들어가니까 연속적인 상승이 계속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때 들어가신 분들은 뭐 중간에 익절을 던지실 필요도 없이 계속 원웨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그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홀딩하셔도 된다는 관점의 매수 포인트를 드렸던 거고요. 일단 오늘장 보시면은 지금 저항선이 약하게 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좀 포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2745 정도, 2745 정도에 지금 블로킹 포인트를 살짝 맞고 나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관들의 매집 단가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기관들을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분명히 장 초반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익절 포인트를 일단 오늘은 좀 잡고 가셔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익절 포인트를 좀 설정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좀 더 홀딩을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으시다. 이 월물에 거의 만기까지는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722.00 이 정도에다가 설치를 해주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장 안에서라도 최대한의 이익 보존을 하면서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2726.50 정도 2726.50 정도에다가 살짝 높게 방금 말씀드린 단가보다 살짝 높게 해서 익절 단가 설치해 주시고 베팅을 이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원웨이 상승을 워낙 기관들이 장 초반부터 이번 주 올해 장 초반부터 끌고 와줬던 만큼 올해에 대해서 기관들이 보고 있는 모멘텀은 굉장히 상방적으로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기술주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기술주들이라는 거는 제조업 같은 기술주들이 아니에요. 이 법인세 특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철저하게 미국 내부에서 인력 중심으로 기술을 만들어내고 순이익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기업들 중심에 재무를 정확하게 나눈 상승세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재무주들 중심으로 쫙 나눠서 해외 증시 베팅 이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증시 자체 인덱스는 상승 방향 조금 맞지만 익절은 항상 걸면서 좀 가시는 대응이 안정적으로 베팅하시는 방법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올해장을 좀 통합적으로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올해 방금 전에 이번 주에 좀 인사들이 좀 많죠. 네, FOMC 인사들의 맞습니다. 발언들이 좀 많은데 FOMC 인사들 같은 경우에 좀 센 인사들이 이번 주에 많이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좀 이번 주 후반에 더들리 총재 정도, 이제 뉴욕 총재다 보니까 어떤 발언권에 대한 권한이 좀 세죠. 네. 더들리 총재 정도 외에는 크게 강한 인사들은 아니기 때문에 관념치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옐런 의장이 확실하게 딱 퇴임을 하고 차기 의장으로 변경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FOMC 인사들이 내놓는 발언은 차후의 발언과 굉장히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연 전체를 전망하시기보다는 차후에 확실히 바뀐 연준 안에서 연 전체를 전망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한 진단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지금의 연준 인사들의 개개인 발언에 좀 치중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만들어줬던 기관들의 깔끔한 흐름에
아직까지는 편승을 해 가시면서 익절 라인 설치 들어가시고 오늘장 같은 경우 살짝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익절 라인은 좀 가까이 붙여서 이렇게 대응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들어가신 분들 계속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렇죠. 오늘장 한번 계속 같이 박수 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 치고 꼭 같이 가주십시오. 네. 작년부터 일단 매수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뷰를 말씀을 드렸던 만큼 현재 구간도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함께 한다라는 의견에서 또 매수적인 관점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정 시 2722에서 또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는 점, 그 부분까지 두 부분, 지금 포지션을 보유하신 분과 지금 미보유자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유로FX입니다. 자, 유로FX 계속해서 반등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구간 좀 가격대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랜만에 같은 가격대에서 횡보하던 흐름에서 넘어서 이제는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더 가격대가 빠지네요. 0.44%가 빠진 1.20245달러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로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자, 들어옵니다. 하나, 둘, 셋. 네, 유로입니다. 저 혼자 업이고요. 지금 세 분께서 다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가격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두 의견이 그래도 나왔어요. 먼저 김경윤 PD 먼저 들어볼게요. 네, 지금 금요일에 발표가 됐던 논팜 비농업 고용 지표죠. 미국 지표가 지금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좀 유로존 경기 전망은 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은 좀 반대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유로가 지금 달러 대비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외신에서는 지금 최근에 유로가 랠리를 펼친 이후에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하락을 뭐 그냥 지켜보기보다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는 투자자들도 지금 현재 많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미즈호 인터내셔널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좀 전반적인 트렌드로는 달러에 대한 지지는 좀 일시적인 것이라고 본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또 중국과 유럽으로 경기 회복세가 중국과 유럽으로 인해서 주도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유럽적 자산을 매입하려는 대규모 자산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은 지금 유로가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난 9월에 기록했던 4개월 내 최고치죠. 1.2092와 멀지는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뭐 아직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국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하면 최근에 좀 달러를 매각하는 트렌드가 지금 잠시 멈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은 지금 경기 회복세가 글로벌적으로 좀 동기화가 되면서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최근 몇 달간 좀 더 타이트한 통화 정책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달러 이외의 통화들이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잠깐 상승을 하는 거는 약간 그냥 뭐 반등이라고 보고 잠깐의 반등이라고 보는 것이고 앞으로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달러보다는 다른 국가의 통화가 좀 더 힘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금요일에 발표된 그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트레이더들이 연준이 올해 금리를 2번 인상하는 데 베팅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중 한 번은 지금 파월 의장이 이끄는 첫 FOMC가 되는 그렇죠. 그 3월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토요일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인 존 윌리엄스가 로이터와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는데 연준이 올해 3번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라고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경기가 지금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더욱 박차가 가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금리도 그에 맞춰서 3번 예상했던 대로 좀 인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연준의 그 연은의 총재들 간에도 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2번만 해야 된다 아니면 3번 다 해야 한다. 뭐 이게 지금 일치가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유로가 좀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잠시 하락을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트렌드로는 다시금 좀 달러는 하락하고 유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에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김경희 PD에 대한
대한 그 외신 뷰는 그랬습니다. 일단 유로에 대해서는 상방적으로 더욱더 열려있는 긍정적인 부분과 달러에 대해서는 좀 약세에 대한 전망을 같은 기조를 내놨는데요. 역시나 지금 달러에 대해서는 잠깐의 반등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달러에 대해서 매각이 조금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데이 관점에서는 다운을 주신 것 같고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달러 대비해서 다른 기타 통화가 조금 더 상방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점까지 장기적인 전망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같은 의견이십니다. 김홍현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해설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네. 역시 이래서 서울경제가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김경우 해설께서 PD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기 전망 상황에서는 네. 올해와 내년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로화의 강세, 달러화의 약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외 선물 거래하는 것은 장기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죠. 선물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리고 혹은 이제 일주일 단위, 그러니까 수익 매매라든가 어떤 이제 단기를 두고 그날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기준으로서는 매도 접근이 좀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차트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일단은 이제 지금 유로화와 달러화가 정말 정반대로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즉 유로화와 달러화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구성할 때 유로화가 달러를 해석하는 비중이 한 45% 정도 되고요. 엔화가 15% 정도 됩니다. 합치면 그 유로와 엔화가 70% 정도를 달러에 대한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요.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최근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반등하는 그림이 유의미한 기존의 저항선들, 단기 저항선들을 돌파하는 흐름까지 현재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달러는 현재 강세라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유로는 약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한 거입니다. 이미 오늘 매도로 많이 흘러왔기 때문에 매도를 잡기는 어렵지만, 그렇다면 오늘에 만약에 들어간다, 반등시 매도를 전략을 구사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한 1.20400 요 가격대 라인까지 상승하게 되면 한번 매도적 관점을 누리고 이제 손절 라인은 짧게는 1.20500이나 위에 1.2600까지 손절 라인을 잡고 목표가는 1.200까지 보는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1.2라는 가격대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매도를 하다 1.2까지 왔을 때 일단 한번 지지를 갑니다. 근데 굉장히 힘이 세거나 아니면 지지 이후에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하단으로 폭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약간 이제 그 계약수를 관리하는 한 두 계약으로 들어가서 한 계약 목표가 정해서 한 계약은 그 손절을 본절로 바꿔놓고 어디까지 끝까지 한번 추구하는 그런 것이 가능한 현재의 위치 구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물론 상승 추세는 가는 거지만 1.1이라는 가격을 깨게 되면 약간 패러다임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달러 약세를 얘기했지만 제 생각엔 달러 약세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일의 흐름에 당일의 어떤 맥점을 잡으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매수보다는 매도적 관점을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달러 약세에 대해서 같은 의견이시지만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반등 시 오늘의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 유효하다라는 부분까지 의견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홀로 지금 업에 대한 의견 드리고 있는데, 전 저가 매수에 대해서 좀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좀 반대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가격대에서 좀 빠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저가 매수로 일단 1.2 그 이상에 대해서 500 그 이상으로 좀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앞서서 김경영 PD의 장기적인 관점 유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방적으로 열려 있는 만큼 지금 가격대가 오랜만에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눌림 가격대에서 저가 매수 관점도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홀로 업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역시나, 마스터님도 역시 다운이시죠?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릴 때 좀 유로가 허용할 수 있는 실질 가격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ECB 같은 경우에 특히 1.21 가격대까지 도달하면 유로가 더 이상 상승을 허용할 수가 없는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달러 인덱스로 환산할 경우에는 9일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지금 현재 차트 정도
정도 보시면은 유로가 좀 더 과상승을 보여주면서 9일을 도달하기 전에 91.500에서 500에서 아예 저가 흐름을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만들어주고 유로는 약 2일 300 정도, 300 정도에서 이제 고가 흐름을 만들고 나서 반락 추세를 보였는데 이때의 직접적인 매팅 흐름을 좀 보시면은 2일 300 부근에서 계속해서 저번 주 금요일에 연속적으로 매도 물량에 대한 블로킹이 있었고요. 아예 블로킹으로 물량을 막아버렸습니다. 호가창에다가. 네. 그리고 2일 1000에다가 그리고 토요일, 월요일, 오늘이죠. 오늘장까지 합해서 다시 또 한번 블로킹을 치면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게 아예 막는 흐름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만들고 나서 큰 흐름상의 매도세를 쭉 뽑아냈는데 그 이후에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ECB를 떠나서 이제 기존의 뭐 중앙은행이나 좀 보수적 기관들이 제시를 했던 유로의 상한 라인이 원래는 20500 정도였습니다. 20500 라인이었는데 저번 주에 일단 돌파를 보이고 나서 지지를 한번 보이고 올라갔다가 지금 오늘장에 다시 뚫고서 내려왔죠. 근데 뚫고 내려오면서 보여줬던 흐름이 500 라인에 대해서 저항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아래로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500 박스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하방 돌파가 추가적으로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이제 그게 신고가에 대한 돌파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좀 더 유로에서는 더 빠르게 매도가 나오고 있고 과거에 2일 도달하는 것도 달러 인덱스 대비 좀 더 빠르게 패턴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에 있어서는 달러 인덱스보다 확실히 좀 더 공격적인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체킹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의 가격대 인덱스 대비해서 유로가 좀 더 주도력이 빨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추세력이 강해졌다. 그래서 추세 베팅이 좀 더 용이하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래쪽에 이제 저가 매수를 계속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가 지금 매수를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기존에 상승 방향의 베팅을 했던 기관들이 대부분 다 일주일이 넘기 전에 베팅을 이어갔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주일이 한참 넘은 시점이죠. 그래서 그 물량들이 얼마나 소화가 됐을지 청산을 했을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오더라도 해당 부분에서 저가 매수로 치고 올릴지는 굉장히 미지수의 여부이기 때문에 그냥 저항선 정도로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베팅에 대해서 올라오실 때 매도 베팅 가시고 그리고 끌고 가시는 포지션에 대해서 어디에서 청산을 가실지 목표가를 정하는 정도로만 저항선을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19900 정도의 아래쪽에서 과거에 강상승 방향의 매수 베팅을 했던 블로킹이 있습니다. 아예 호가창에서 매수 물량을 하루 종일 박아놨던 물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저항이 있다는 것 정도만 인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 베팅은 아까 신세계로도 포인트를 쏴드렸는데 일단 가까운 포인트는 신세계로 확인을 좀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센 포인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큰 틀상에서 1.21, 아까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1.21 300. 여기 포인트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존중하셔가지고 유로가 이 가격대를 굉장히 유로존 자체에서 싫어한다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 하셔서 가치 평가상의 매도 관점으로 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장 안에 바로 오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장 안에 바로 올 수 있는 포인트들은 오늘 지금 신세계 프로그램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주요 가격대는요. 1.20500 라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주셨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탈이 됐을 때 좀 저항 보여주면서 이 가격대 이탈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분석을 도와드렸고, 자, 신고가 달러 인덱스에 비해서 유로 FX가 조금 더 공격적인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상승 시,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에 대해서 데이 트레이딩 관점 유효하다라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들어봤습니다. 현재 시각이 벌써 34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월요일자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되는데요. 자, 개장과 함께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개장 상황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S&P와 나스닥은 개장 전에 확인했던 시세는 약보합권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자, 그렇다면 S&P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는 뭐 이전의 하락폭보다는 조금 더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2740선 회복을 하면서 2740.50포인트로 0.06%의 약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자, 나스닥은 역시나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죠. 6,67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0.07%까지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유로 FX 방금 전에 살펴보셨죠? 자, 유로 FX는 반대로 조금 더 가격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9%까지 빠지면서 1.20 185달러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속보 내용도 들려오고 있네요. 뉴욕 증시가 고점 부담감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속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골드도 다시 보시죠. 골드는 1320달러 부근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1320달러 회복이 되면서 0.04%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중후반 가격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가격대가 조금 불안하네요. 61.57까지 떨어지면서 0.03%의 약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되면서 지금 시간 6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개장과 함께 현재 구간 개장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PD 먼저 정리해볼까요? 네, 먼저 개장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좀 혼조세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나스닥만이 유일하게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에 대해서 외신에서는 역시나 지금까지 좀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일시 정지를 해야 되는 순간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때다라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이 실행이 되면서 이 기업들의 이득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 어닝 시즌이 굉장히 좀 복잡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닝 그 실적 부분에서 뭐 굉장히 좀 좋은 모습만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좀 끝까지 혼조세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네, 오늘 장의 시작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앞서서 김호균 해설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좀 부담감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법인세에 대해서 좀 실적이 좀 혼조세로 보여질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좀 뒤섞여 있는 상황이고요. 속보 내용 말씀드렸듯이 혼조세로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이전에 랠리를 이어갔던 3대 지수 모두의 그 상승 여력이 오늘장은 조금 불안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부터 조금 혼조세가 이어진다면 그런 의견이라든지 궁금증이 있을 것도 같아요. 이제 이 랠리가 마감이 되거나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랠리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네네. 지금 증시 상승에는 재료와 수급이 모두 받쳐준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거는 유동성이 공급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 약간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실물 경기는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딱 10년 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시장에 돈을 많이 뿌려댔고요. 그러니까 네.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 돈을 뿌렸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돈을 뿌렸는데, 그런데 지금 이 돈 뿌리는 수준은, 예전과 비슷하거나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혹은 금리 인상, 이런 구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때와 다르게 실물 경기는, 금융시장 못지않게 뿐만 아니라 실물 경기 자체도 상승을 해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서 이런 인플레를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간극, 유동성은 더 지속되고 신문기는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작년의 랠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수급상의 상승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재료상은 뭐냐? 실적들이 좋게 나와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 요인이 좋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 굉장히 친기업적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세제 개편안 중에 단순히 법인세 인하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의 세금이 35%에서 절반까지 감면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금이 들어와서 어떤 게 들어가느냐? 자사주 매입과 M&A에 들어갑니다. 즉 증시 상황의 호재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프라 투자안도 또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랠리가 꺾인다라고 판단할 근거는 많이 없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부담은 어느 정도 이런 상승을 소화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기존의 실적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조정 없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한 템포 속도를 조절하면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의 꺾임은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두고 이러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계속 상승하면서 고점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오늘 하락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고점을 확인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와 안정감이 증시에 생기게 된다는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전에 뭐런 정책 기조에 대해서 지금까지 랠리 먼저 설명을 도와주셨고, 인플레에 대해서는 뭐 아직 고인플레라기보다는 저인플레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유동성도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상승에 대한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고, 이런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이런 기업적인 자금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에 대한 재료는 남아있다. 이 기존의 랠리는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시고, 하지만 다만 여기서 방향성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만 속도 조절이 지금 돼가고 있는, 소화가 돼가고 있는 시점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여쭤볼게요. 네. 근데 최근에 좀 연준들이 자꾸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관점을 서로 간에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내부 인사들끼리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물가 상승률을 예를 들어서 기존에 희망하던 게 이 정도 되는 선이라고 보겠습니다. 기존에 희망하던 게 이제 2.0이라는 선이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B2C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업들끼리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물가 상승률 부분. 네, 이 정도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사이에 간극이 있죠. 실질적으로 중간에 도소매 간의 차이가 있고 B2C, B2B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오픈되고 나서 이 부분이 B2C 시장의 가격이 점점 B2B 시장의 가격으로 수렴을 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연준은 이 2%에 대한 금리 인상 관점을 2012년에 결정하고선 안 바꿨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2012년에는 스마트폰 이후에 이 소셜 등의 오픈마켓 시장들이 빵 터지고 있던 시기의 어떤 중기 정도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어떻게 나왔냐 보시면은 여기서 B2C에서 점점 B2B 가격으로 가격대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대가 수렴해가는 이런 방향의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하던 2.0%보다 낮은 각도의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어요. 그게 현실이었고 2012년에 정했던 관점 기준으로는 이 상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고용지수와 모든 게 다 호조세로 가고 있는데 왜 기존에 정했던 2012년에 과거의 경제틀 기준으로 왜 이게 안 맞느냐가 퀘스천 마크가 됐던 거고요. 근데 이 연준 인사들 중에서 좀 공격적이고 새로 액티브가 빠른 인사들은 이 부분을 인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작년에 옐런 의장도 인지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소수의 이제 좀 빠르게 현실 금융시장에 임하고 있는 트레이더들 중심으로 인지를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보수적으로 교수 출신들이라던가 혹은 정말 과거에 스터디한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래 예측을 들어가고 있는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관점을 자꾸 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경제 상승과 지금 과거 연준, 그죠? 2012년에 연준이 기대하던 상승과는 갭이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추후에 분명히 B2B 가격에 수렴하게 되면은 다시 이게 꺾여서 같은 방향의 인상률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이 물가 상승률이. 결국에는 그런 시점이 오겠지만 아직까지는 과도기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연준은 캐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볼 때 일단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관점은 올해 한 해 동안에는 딱 2번 정도가 원래 평균적으로 적절합니다. 지금 일부 인사들은 3번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작년 연준 이제 연말 평가 때도 3번은 가야 된다라는 평가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트럼프와는 적대적으로 완전히 반대된 평가고요. 만약에 금리 인상을 3번을 하게 된다면은 차기 연준 의장은 이제 트럼프와는 굉장히 적대적인 기관으로서 독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2번이 딱 평균적으로 적절하다라고 보여지고 3번으로 갈 경우에는 연준과의 대립이 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1번 정도로 굉장히 작게 간다. 그러면 이 연준은 앞으로 철저하게 트럼프와 친화된 방향의 정책을 내세울 것이다 라고 좀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3월은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체 이후에 직후에 바로 스타트를 들어가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리 잡기 전에.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는 6월, 12월 이렇게 딱 2번 정도로 나눠서 가는 게 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12월에 또 ECB 쪽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추가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타서 같이 동반 흐름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연말 제시를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는 연준 자체도 금리
혹은 경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승 방향의 모멘텀을 제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똑같이 S&P나 나스닥에 적용해서 관점을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워낙 또 증시에 대해서 또 연준에 대한 그런 새로운 올해 전망도 역시나 또 에듀시스템 마스터님 탄탄하게 짚어주고 계시네요. 작년에도 제넷 옐런 의장 쪽에서의 그런 발언 잘 또 풀이해 주셨잖아요. 네. 옐런 의장의 성향에 대해서 좀 작년에 많이 포커스를 드렸었는데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교수 출신이죠. 교수 출신인데 생각보다 액티브한 편입니다. 교수 출신들 상에서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좀 소비자에 빠르게 대응하는 방식의 연준의 움직임을 보여줘 왔는데 근데 올해장부터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의 연준은 철저하게 소비자를 분석해서 이 개인이라는 개체에 맞춰가는 방향의 연준이 되어 왔다면은 올해의 연준은 금융규제 완화를 벌써 얘기하는 것부터 법인에 포커스되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개인과 법인 양쪽에서 다 수익을 뽑아내서 세금을 챙겨서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재정입니다. 근데 개인을 추구하지 않고 법인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정부 아래에서 연준이 새롭게 구성이 됐죠. 근데 이 연준이 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법인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만큼 올해 만약에 개인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금리 인상을 빠르게 진행한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자체의 재정에도 채권 발행이 앞으로 늘어날 거고 이번에 200% 추산하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도. 그럼 채권 부분에서도 분명히 재무 부담이 많이 들어갈 거고 법인들 상에서도 재무 부담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관찰을 할 때 앞으로의 연준은 철저히 법인 중심의 정책들을 내놔야 할 상태이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도 트럼프와 좀 더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를 해줘야 앞으로 연준이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임금 상승세가 가속화되는 조짐에 의해서 연준의 3회 이상의 금리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가망성도 함께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1부에서는요, 이렇게 두 가지 이슈였습니다. S&P 500과 유로 FX까지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는 세 번째 이슈죠. 오일과 그리고 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희 쪽에 접수해주신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많은 접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하고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일부에서 다양한 정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 수사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 김호균 해설위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